세계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이랑 IF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제주도 카페라고 검색하시잖아요. 여행 가실 때 4명 중에 한 분이 검색한대요. 그 카페 방문객 수의 5배 이상이 오시는 거예요. 매장들을 20몇 개를 운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체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그러면 익선동을 이렇게 도시 개발을 다 해 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전 소재동이랑 서울 신당동도 도시 재생을 맡아서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선동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붐업이 되기도 했고,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회사가 또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들을 찾다가 마침내 발견했었던 게 대전 소재동이라는 동네였어요. 대전 소재동도 그 예전에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철도선이 생겨요. 경부선으로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그 중간이 이제 대전이고, 대전이 한자로 이제 그 큰 대자에 밭전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밭밖에 없는 큰 지역이었고, 그리고 대전역이 원래 소재호라고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가 있었던 자리에 옆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메꾸고, 그 위에 철도 관사의 관료직들이 지낼 수 있는 스테이랑 노동자들이 지낼 수 있는 스테이와 이제 그 관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가 형성됐는데 6.25도 피해갈 만큼 외진 동네였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거 소재동이 어디야? 라고 할 만큼 잘 모르는 동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재미난 게 대전역에서 내려서 동광장으로 나가면 걸어서 4-5분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대전역이면 대전역 기준으로 앞에는 이미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었는데, 뒤편인 소재동은 개발이 전혀 되지도 않고, 빈집률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43에서 6%가 빈집률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저희가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보자 해서 서울에 있는 전체 직원분들을 다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진짜요? 대전으로. 대전으로 모두 이사를 했고, 그 핵심 인력인 R&D 팀도 다 모두 이사를 했고, 그리고 교통비나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하면서 원팀이 돼서 좀 여기 다시 개발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다시 익선동을 만들어 갔을 때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가신 거네요. 네. 쉬울 줄 알았죠. 쉬울 줄 알았는데, 문을 다 두드리는 건설사나 아니면 투자사들마다 너네 거기는 서울이니까 잘 된 건지, 뭐 대전이라고 잘 되겠어? 뭐 잘 안 될 거야. 잘 모르겠어. 이런 태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미 저희 자본의 맛을 느끼신 분들은 너네 어디 가니? 같이 가자. 너네 또 뭐 개발하니? 하면서 1호점, 2호점을 같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볕이라는 매장을 오픈하고 다른 매장을 오픈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CNCT 대전가스공사에 저희가 펀딩을 받게 돼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같이 매입과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받아서 매입 및 개발을 하게 된 게 소재동이에요. 소재동은 좀 익선동이랑 달리 익선동 때 아카이빙을 못한 게 제일 아쉬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좀 차분히 시작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영상 기록이나 다른 이제 전수조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기도 했고, 추가적으로는 동네를 브랜딩했어요. 이거는 대전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전 동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 자체가 소재호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컬러 시스템, 매트리얼, 사이니지 시스템, 메시지, 슬로건 다 모든 걸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세계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이랑 IF 수상을 하게 됐는데, 디자인 수상을 한다라기보단 투어리즘 부분으로, 관광 특구랑 개발 부분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표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도시재생 사례를 이야기할 때 소재호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저도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영상회의에 대한 요청이 와요. 그러면 소재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고 해서, 되게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재동이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거기에서는 한 몇 개 정도 뭐 브랜드를 해오시거나 1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 30채 정도를 구성을 했었어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플랜을 잡았었고, 익선동 때는 단순하게 먹을거리, 볼거리, 느낄거리 그렇게 잡았지만, 소재동은
빈집을 채우는 솔루션을 가져가자. 예전에 소재호는 물질적인 형태에서의 그냥 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컨텐츠의 물줄기가 되어서 어떤 형태의 브랜드를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정을 잡고 하나의 브랜드가 큐레이션 시스템, 에코 프렌들리 시스템, 팜 투 테이블 시스템, 그리고 히스토리 기반 이런 식으로 퍼즐을 조각해 나가듯이 브랜드 하나하나마다 기능이랑 그리고 주 카테고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빈집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잡아서 마스터 플랜을 진행을 했었어요. 익선동 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시스템화 시켜서 이제 시도한 게 또 지금 이 대전 소재호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많이 성장했죠. 소재호에서도 그 방금 마르쉐에 옮겨간 네 파운드라는 사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좀 재밌는 사례 있으면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풍류가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긴 했어요. 섞여 있긴 한데 제가 그 장사익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그리고 최백호 선생님 묵직한 사운드와 힘을 갖고 있는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던 찰나에 싱싱밴드의 이희문 선생님도 알게 되었었고 그 당시에 음악에 대해서 근데 그 저희 현장 중에 하나가 대나무 숲이 엄청 4, 5m 엄청 풍성하게 되어 있는 작은 한 60평 정도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마당 포함해서 들어갔더니 아 여기는 컨텐츠 뭐 하는 게 좋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직원분들이랑 같이 앉아 있다가 둘 다 말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근데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헉, 어머 여기는 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대전 내려갔더니 대전 가운데 소재동에 하천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금순이라고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꼈던 여유를 대전에서 느꼈던 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게 풍류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풍류라는 걸 알까? 멋과 맛이라는 것들 풍류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우리 시대에 맞는 풍류를 좀 재해석해서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새로운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집 풍류가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따른 티를 저희가 티룸으로 네,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대전이 생각보다도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왜 노잼 도시라는 이 별 약간의 멸칭이 좀 생긴 걸까요? 근데 저도 기승전 성심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성심당밖에 없다 맨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막 데이터 조사를 했어요. 이제 또 제가 갑자기 또 데이터에 관심이 막 가면서 어느 지역구 무슨 동 있잖아요. 매출 1위가 어디일까? 교촌. 어디일까?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다 1위가.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성심당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의 소비가 반복되다 보니까 스몰 브랜드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게 되게 어려웠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목을 받게 됐었던 것도 스몰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기 편하고 대전역에서 걸어서도 바로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기 하천변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스몰 브랜드 인식이 생기면서 전주의 카페거리 여행하거나 경주의 어느 거리를 가듯이 대전도 성심당 들리면서 소재동을 가는 코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는 정말 많지만 그 소비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타 지역과 달리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 소재종이 근데 또 한국 분들 또 보다도 사실 진짜 해외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해외 외신 쪽에서 오히려 많이 다루고 그리고 또 여기 또 팟캐스트 통해서 여기 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 거기에서는 지금 또 계속 운영도 하고 계신가요? 네,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은 약간 운영하면서는 느끼셨던거나 오히려 대표님이 좀 고민이 되신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운영하면서 이제 서울 매장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 매장을 마무리를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 매장은 서울 매장대로 두고 대전에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이제 각기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각기 다른 브랜드들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매장들을
거의 한 20몇 개를 운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인력에 대해서도 정말 힘들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운영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게 하나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인력 구성을 하고 인력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파트너십, 내부 크루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브랜드 유지 관리와 변화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같이 체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만들고 나서 또다시 뭔가 운영에 대한 형태를 취해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새로운 점장님이 생기더라도 이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그 무드에 맞게끔 음악 선곡을 한다거나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걸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정말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기라 해가지고 이 20개를 운영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전부 다 다른 브랜드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진짜 이거 어떻게 지금 솔직히 저는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계속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또 경험들을 통해서 뭐 전략 기획부터 시작해서 브랜딩, 디자인, 운영까지 지금 되게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익선다다 트렌드랩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럼 그 익선다다 트렌드랩이 또 어떤 좀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브랜드들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한 가지는 기업에서 찾아오시기도 해요. 기업에서 찾아오신다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는데요,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새로 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데이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시작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부지가 갖고 있는 상권에 대한 것들,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소비자 형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수립을 해요. 컨텐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하고 브랜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해요. 그거와 동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는 메뉴 R&D 파트인데요. 메뉴 R&D를 그때 이제 접목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지금부터 설정을 해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일 것인가 라는 페르소나를 설정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전략 시스템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럼 오픈 전과 후에 해야 할 행태가 나눠져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기업과 진행을 하게 되고, 개인이랑 할 때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근데 개인이랑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건물을 덜컥 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누가 봐도 그 상권은 20대 초반 여성 상권이에요. 뾰족하게. 무조건 다 그런 소비들만 이루어져 있는데,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는 3, 40대가 즐길 만한 중후한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맞춰 나가는 것들의 요소들을 좀 풀어가는 브랜딩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본인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부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파악,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을 의뢰하지만 디자인을 의뢰하기보단 공동체의 비즈니스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대표님이 이렇게 처음 그런 브랜드 대표님이나 혹은 뭐 기업 관계자분들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이거 왜 만드냐고 물어봐요. 그냥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왜요? 왜 만들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시장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이 좀 어떻게 좀 프로젝트로 파생이 되는 것 같으세요? 개인들은 답을 잘 해주시는데요, 기업에서는 이제 담당 담당자분이시니까. 이시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결론 냈을 땐 이런 상권에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한 인터뷰를 저희가 한 20가지를 또 드려요. 네. 그럼 그 질문 드린 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바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요.
데이터 분석은 어떤 식으로 좀 데이터 분석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데이터 분석도 있고, 그리고 그 상권 분석도 있고, 토지 분석도 있고, 교통량 분석도 있고, 관광 요소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키워드 분석도 있고, 프로젝트 형태마다 가지각색인데, 무료로 풀려 있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유료 형태인 데이터들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읽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그 데이터는 다 취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고 분석하느냐는 그건 기획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풀어 헤쳐서 해당되는 아이템이 여기에 접목했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어떤 전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핵심을 좀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좋은 케이스가 아마 제주도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도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거의 뭐 제주 공항에서 차 렌트하고 내려간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정원이었어요. 근데 정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10분의 1은 흙밖에 없었어요. 아직 식물이 없는 상태였고. 근데 데이터로 먼저 접목을 했었던 사항들 중에 첫 번째는 주변에 유사성이 있는 같은 카페나 같은 정원의 키워드의 상점들은 어떤 소비자층을 어떤 날에 어떤 유자녀나 무자녀나 어떤 시간대에 소비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특성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제주도만에서 나올 수 있는 해시태그나 검색에 대한 것들이 타 지역과는 어떤 달리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는 어떤 상권이 분석되어 있는지, 그럼 그 상권이 죄다 스테이인지 아니면 먹을거리인지, 그럼 스테이에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탐정수사하듯이 발췌해 나가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통해서 이걸 해야 돼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네. 제주도 담소요 브랜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 카페라고 검색하시잖아요. 여행 가실 때 4명 중에 한 분이 검색한대요, 그 카페를.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제가 생각했었던 그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방문객 수의 5배 이상이 오시는 거예요. 주차 대란이 일어날 만큼.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게 됐었는데, 그 데이터 부분이 주변에 호텔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조식을 제대로 하는 데는 많이 없었고, 그리고 여행은 사실 아침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행객을 위주로 한 공간들이 대부분 11시에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문을 여는 가게들도 없었고, 그리고 호텔을 대신해서 충족할 만한 조식 서비스를 해줄 만한 공간도 없었고, 그리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다른 공간들은 유료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소요도 유료화였어요. 근데 그걸 무료로 바꾸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령층들과 이런 소비자들을 보니까 유자녀율이, 카드 결제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강아지 동반하는 결제율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담소요는 아기도 안 되고 애완동물도 들어가면 안 되고 티켓비를 내야 되는 정원이었어요. 근데 그 형태의 운영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아기들도 갈 수 있고 강아지도 반려견도 같이 갈 수 있고, 왜냐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유자녀 결제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간들은 다 11시 오픈이기 때문에 아침 8시나 7시부터 오픈하면 차라리 조식이나 또는 아침 커피부터 먹을 수 있는 고객들을 조금 더 이른 시간 내에 모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공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느 시간대에 주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의 메뉴는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품은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었었고, 그전에는 또 카페동이 말고 하나 동이 더 있었는데 거긴 전시 공간으로 타사 튜터의 정원 키워드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원 이미지를 린넨이나 천에 인쇄해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저희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담소요라는 공간을 첫 마주하는 웰커밍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웰커밍이 나에게 먼저 몰입하고 기록하고 정원에 대해서 진입한다라는 동선의 편집샵을 구성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 브랜드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훑고 지나가서 바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카페동 같은 경우도 4면 중에 한 면만 좀 넓게 트여져 있었고 거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원이 다 투과돼서 보이게끔 만들려고 전면 다 개방을 하는 형태로 바꾸고 어두웠던 공간을 밝은 톤으로 바꾸고 거의 한 60%가 홀이고 40%가 주방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주방 자체가 오픈형으로 돼서 홀 공간이 더 넓게 가구에 대한 배치도 더 유기적 형태를 두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의 솔루션이 윗단에서의 데이터의 결과값으로 연결해서 디자인의 요소로 연결해서 풀어가게 됐었습니다. 제 담소요 같은 프로젝트처럼 다른 분들의 브랜딩을 도와주시는 지금 역할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 유튜브도 시작을 하신 걸로 봤는데 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유튜브는? 저 사실 이렇게 대화하는 건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제가 근데 이런 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책을 쓴 거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브랜딩 책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브랜딩.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브랜딩 책 이름은 브랜딩인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 이제 그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일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창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냈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커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상담을 다 해드리고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서 네이밍을 선택했었던 방법이나 공간 디자인을 했었던 방법이나 메뉴를 선택했던 방법을 담아서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을 내는 거에서 1차 완판, 2차 완판이 돼도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은 아카이빙. 저희의 프로젝트가 좀 잘 아카이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은 많이 남아 있는데 리테일 산업에서 인테리어나 브랜딩 하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 5년 이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카이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창업자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스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요. 저희가 정말 때론 억 단위, 때론 몇 천만 원, 때론 얼마 이상의 큰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것들을 갖고 순서들을 정말 차분히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요. 2단계선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2단계선 컬러 시스템 이렇게 되고 운영 시스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동선을 고려할 땐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마이크를 드는 순간부터 이제 표정이 굳기 시작하죠. 네. 그런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오늘 팟캐스트에서도 되게 이런 브랜딩과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런 스몰 브랜드를 창업을 이제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요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데이터 부분인데요. 제가 무슨 데이터 랩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거와 유사한 거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좀 먼저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도 하면서 느꼈어요. 저도 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배워가면서 또는 체감하면서 실패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명확한 BM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사라져요. 이런 찰나에 도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게 좋은 선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스몰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스몰이 아니잖아요. 사실 브랜드인 거지. 그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이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글이라던가 아니면 명료화 시켜야 되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시작하는 기점에 있어서 좀 순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가 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진짜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은 찾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조금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팁을 주자면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F&B 공간을 만드는 사장님이 데이터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뭐 F&B 대표님, 그러니까 외식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공간 디자인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외식업에서 어떤 메뉴를 먼저 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메뉴에서 지금의 시장 흐름, 트렌드가 어떤지 상황의 트렌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상향세와 하향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배민에서 주는 정보가 있고 통계청에서 주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제공하는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달형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가족 단위 식사인지 1인 식사가 더 추세인지에 대한 것들도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좌석에 대한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 위치에서의 주변 상권은 어떤 소비자들이 좀 주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면 제 아이템을 좀 선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은 20대가 아닌 30대 초반의 남성이구나. 그럼 나는 뿌띠뿌띠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소비에 맞는 외식업에 대한 카테고리로 조금 더 우회를 해서 브랜드 방향을 풀어야겠구나. 그럼 시각적인 요소에서도 너무 트렌디한 것보다는 친근하고 좀 아이템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예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실수다 생각했던 건. 이제 뭐 디스전이긴 한데요. 모 기업에서 정말 대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디테일한 시각적인 부분에서 초점에서만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주이기도 하고 또는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역할을 수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같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조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게 할 것이고 어떤 고객을 오게 할 것이고 어떤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까라는 걸로 흐름에 대한 전개를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된 오해로는 조명 하나, 의자의 디테일 하나 이런 걸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그림, 디테일한 그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테일한 그림, 그 다음에 중간 그림,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사실상 흐름이 뒤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개인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좀 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디테일한 부분에만 신경 쓰다가 전체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소탐 대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꼭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F&B 브랜드 상장 사례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부러워요. 실제로 본촌이라고 하는 그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주에서 정말,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남아에서도 유명하고 IPO까지 갔었고, IPO 간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K 브랜드라는 자체가 스몰 브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되었을 때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K 컬처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스몰 브랜드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이 정말 한국성이나 아니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을 잘 다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스몰 브랜드가 진짜 스몰 브랜드가 결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대표님도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간업에 뛰어드셔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계신데, 공간 트렌드에서 지금 좀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전 세계관이요. 세계관. 네. 네네네. 그 트렌드를 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사무실을 세팅할 때도 직원분들 인터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길 바랄까? 그리고 오는 분들에게는 뭘 보여주고 뭘 보여주지 말까? 그리고 직원분들은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까? 뭐가 더 편리할까처럼 F&B 공간도 리테일 공간도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세계관을 잘 보여줘야 되지, 트렌디한 요소이고 소재이고 마감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것보다 그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몰입해서 나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그 브랜드가 공간에 담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은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또 드렸던 이유가 저번에 세미나에서 제가 봤었는데 대표님이 그 뭐 이렇게 CCTV로 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맨 처음에 매출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카드사 데이터를 보니까 소재동 매장에 30대 남성 매출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매장에 있을 때 보면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왜 카드는 다 30대 남성이 잡히지? 그리고 또 특정 매장에는 제가 볼 땐 다 20대예요. 근데 카드 매출은 30대 초반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괴리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봤던 게, CCTV를 통해서 이미지 스캐닝을 하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세 정도로 해서 연령층에 대해서 파악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대표님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체류하고 있는 시간도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시간대도 다 모든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하는 데이터와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진정성 있는 진짜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판가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판가름을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장을 확산을 했을 때도 유사한 사이트와 유사한 고객의 누군지 정의 내린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데이터를 좀 활용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데이터로서 좀 AI를 활용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요새 좀 약간 AI 디자인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각적인 부분의 AI는 계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단순 노동의 시간들이 축약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렉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롬포트가 중요하듯이 누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가 디렉터, 그러니까 기획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는 부분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해석할 것인지 기획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궤도 상태에서 좀 많은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작업했었던 것들의 시간 단축이 일어나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대표님 말씀에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도 AI를 많이 저희도 테스트 해보고 막 활용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디렉터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리고 그 정제된 메시지 속에서 어떤 기획을 담아낼 건지는 사람이 진짜 아직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생산성이 막 올라가면은 앞으로는 모두가 이 진짜 기획자가 되고 디렉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진짜 스마트한 기획자가 네, 앞으로는 진짜 더 세계를 지금 그렇죠. 더 그렇게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외로도 좀 계획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선보일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우스 오브 언커먼 랩이라고 하는 뷰티 브랜드예요. 저희가 그동안 F&B 브랜드를 많이 소개하긴 했지만, F&B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딩도 했었어요. 착한 구두라는 신발 브랜드도 했었고, 가구 브랜드도 했었고, 이제 다른 의류 브랜드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크업 브랜드예요. 하우스 오브 언커먼 랩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초반에 데이터 리서치부터 기획, 그리고 형태, 안에 들어가는 포뮬러, 인그리언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키지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보통 디자인만 외주를 맡기거나 로고만 부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브랜딩에 대한 스토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다라는 내용인데, 본인이 스스로 좀 위축돼 있거나 또는 생기를 바라고 좀 더 용기를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제품들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단 하나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생기를 좀 되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분들, 그리고 한국의 재료의 성분들을 갖고
풀어갔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동시적으로 이제 선보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지금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 오셨고, 좀 대표님이 생각하는 꿈꾸는 도시의 형태가 있어요? 제가 지금 22개월 된 딸이 있거든요. 네. 엄청 귀여운데 그 딸이랑 살면서 이제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기랑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도 기저귀 가릴 데도 많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공간 만들 때도 그런 걸 고려를 못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에서 부동산 이슈가 정권 바뀌면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강남, 뭐 성동구, 마포.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밸런스나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이와 같이 살 동네, 앞으로 이사 갈 동네에서도 그런 밸런스들이 좀 잘 구축된다고 하면 좀 더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도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서 거기에 또 유입이 되고, 그게 사실 지금 서울에 막 이렇게 진짜 밀집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더 균등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서울부터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이라고 해서 편의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진 않거든요. 특정 동네들은 그런 것들이 엄청 편리한데 조금 한 5분, 10분 차로 타고 나가서 다른 동네에 있으면 아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네조차도 좀 더 균등한 그 교육시설 또는 균등한 조금 더 편의적 시설 뭐 그런 문화적 시설 그런 밸런스가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사실 그 다른 지역까지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이 방금 이제 꿈꾸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냥 본인에 있어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되게 많은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그 브랜드를 만드는 에너지가 다 좀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저는 좀 이번에는 한 중장기적으로 단단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가 이동하는 지역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앵커 테넌트를 좀 굳건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지금은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와요. 너희 브랜드를 이쪽에 보내줘. 근데 그럴 때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는 브랜드, 그런 앵커 브랜드,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조금 더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지금은 좀 더 시간을 갖더라도 단단하게 앵커 테넌트를 만드는 것들을 갖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게 저의 목표이자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저번 회차 때그 로컬스티치 대표님한테도 좀 도시 말고도 이런 지방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대표님한테도 드렸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그런 앵커 테넌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막 거기에서 뭘 하는 것보다도 진짜 좋은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소재동도 가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편의점도 없어요, 소재동에. 근데 저희가 상점들을 만들고 나서 거기 청년 유입 인구가 늘어났고 직장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 하나로 도시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 테넌트라고 해서 무조건 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저는 진천의 루츠케어도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핵심이 될 만한 브랜드가 하나 자리매김하게 되면 알아서 생태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지역 안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 좀 인터뷰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좀 마음 편하게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 어려운 일들을 좀 취했을 때
디자인을 맡겨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요. 앞단부터 연결을 해야 사실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는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브랜딩이라는 게 단지 로고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완성된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팔까보다 어떤 장면을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브랜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익선다다 트렌드랩 박지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블루캐빈의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와 스포티파이에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회차에서 더 깊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